안녕하십니까. 저는 핵설어드립니다. 예 작가. 제이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편에 했던 거에 이어서 오펜하이머 영화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왔던 핵폭탄 장치의 개발 과정과 그 영화의 비주얼 속에 담겼던 그런 파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핵폭탄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로스앨러모스에 모인 다음에 구슬을 하나씩 담그잖아요. 그게 정년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우선 거기에 보면은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개발이 되죠. 하나는 우라늄 폭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우라늄 폭탄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라늄 폭탄을 만들고 싶으면은 자연 속에 풍부한 우라늄 238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라늄 235만 엄청나게 고순도로 모아놔야지 이게 연쇄적인 핵폭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 농축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해낼 수 있느냐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우라늄 폭탄을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농축하는 과정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렸던 거죠. 반면에 플루토늄 폭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 풍부한 우라늄 238을 이용해서 플루토늄을 얻어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요. 원자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중성자를 우라늄 238에다가 쏘면은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우라늄 239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플루토늄 239로 자연히 붕괴를 해서 플루토늄이 돼요.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원자로 안에서 핵 반응을 충분히 조사해 준 다음에 핵 반응이 충분히 일어났다 하면 이걸 꺼내서 화학적으로 플루토늄만 골라내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라늄 235는 농축을 해야 되는 거였고 플루토늄 폭탄은 원자로 안에다가 핵 반응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화학적으로 플루토늄을 걸러내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그 로스앨러모스에서 만들었던 그 두 가지의 폭탄 동시에 만든다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준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한 6개월 내에 마음만 먹으면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건데, 근데 농축이라는 거는 사실 둘 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어떤 국제 관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라늄 폭탄을 만들려면은 농축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농축 시설은 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설비나 이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인데 당시에 맨 땅에 처음 만들어 보는데 2년 만에 만든 거잖아요.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정말. 그렇죠.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었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적인 근간이 있는 국가가 가장 1순위로 집중해서 전국의 에너지와 천재적인 인적 자원을 모두 하나 모아서 집중해서 만든 게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폭탄이라는 결과물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으면은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동시에 개발됐잖아요. 하나가 이제 우라늄 타입, 플루토늄 타입인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냥 여러 번 이야기했었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계 질량이 뭐냐면은 우리가 핵물질을 이만큼의 질량 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연속적인 핵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의 최소한의 욕구 조건이 임계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의 핵물질을 충분히 얻어내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임계 질량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라늄 폭탄이랑 플루토늄 폭탄이랑 작동 방식이 조금 달라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라는 우라늄 폭탄 같은 경우에는 임계 질량을 넘지 않는 두 개의 우라늄 덩어리로 따로따로 보관을 하다가 화약으로 터트리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다른 쪽 덩어리에다가 딱 밀착시킵니다. 차를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딱 밀착하면서 얘가 임계 질량이 넘어가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 우라늄 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조차 안 했어요. 바로 실전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는데 그냥 바로 터졌죠. 우라늄 폭탄의 문제는 이게 완전히 두 개의 덩어리를 딱 쏴가지고 완전히 얘가 결합된 다음에 터져야지 100%의 효율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워낙 반응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두 덩어리가 완전히 합쳐지기 전에 핵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다
터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기껏 농축 진짜 너무 힘들게 100만큼의 물질을 농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제 핵 반응을 하는 거는 한 10 정도 밖에 반응을 못하고 나머지의 농축된 우라늄은 그냥 다 사방에 그냥 흩어져 버려서 없어지는 거죠. 핵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기술력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플루토늄 폭탄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플루토늄 폭탄도 사실상 우라늄 폭탄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효율적으로 이걸 100%다 핵물질을 다 반응시켜서 터뜨리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플루토늄 폭탄은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플루토늄이 동위 원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플루토늄 239가 핵폭탄에 필요한 주요한 핵물질입니다. 그런데 플루토늄 240, 240이 있는데 요 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자꾸 핵 분열을 해버려요. 좀 되게 약간 좀 불안정한 친구네요. 굉장히 불안정한 친구예요. 질풍노도의식이네. 그렇죠. 플루토늄 239는 누가 툭 건들면은 폭발을 하는 건데 플루토늄 240은 건들지는 않았는데 지 혼자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분조장이랑 조현병 환자네.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 240을 근데 완전히 분리해낼 수가 없거든요. 이 플루토늄 240은 같이 그 안에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플루토늄 240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정확한 시간에 탁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루토늄 방식은 우라늄 폭탄처럼 하면은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데 이거는 더 비효율적일 것이다. 이거를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은 아까 제가 임계 질량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계 질량을 말할 때는 우리가 상온 상압에서 구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임계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계 질량은 모양에 따라서도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기압이나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이 플루토늄 폭탄 같은 경우는 임계 질량을 어떻게 낮추냐면은 폭탄을 터트려서 플루토늄을 극도로 압축을 시킵니다. 고체를 압축시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는 압축시킬 수 있는데 액체나 고체는 압축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압축시키느냐? 폭탄으로. 그냥 구인 플루토늄 덩어리를 일반 상온 상압에서는 얘가 임계 질량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구의 형태로 폭발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동시에 빵 터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플루톤이 엄청나게 압축이 됩니다. 힘의 방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압축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밀도가 높아졌다. 중성자들이 바로바로 다음 플루토늄에 또 흡수돼서 분열, 또 흡수돼서 분열, 또 흡수돼서 분열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연쇄 반응의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상온 상압에서는 임계 질량이 넘지 않는 플루토늄 덩어리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루토늄 폭탄 덩어리 중심에다가 플루토늄 덩어리를 넣어 놓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임계 질량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어떤 식으로 영화 속에 표현이 되나요?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구의 형태로 만들어진 실험 장치, 가젯이라고 부르죠. 그게 나옵니다. 구의 형태로 된 폭발물을 계속 실험하는 장면도 또 나와요.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서 구의 형태로 된 폭발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탁 터트려가지고 핵 반응을 일으키는 게 결국에 그 영화에서 나온 트리니티 실험 장면입니다. 실제로 트리니티 실험을 하기 전에 플루토늄 없이 그냥 이 구의 형태로 된 폭발물을 동시에 터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안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엄청나게 그 트리니티 실험하는 당일날 엄청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직전까지도 잘 안 됐거든요, 이 실험이. 근데 결국에 운이 좋게도 이걸 성공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기술력으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걸 굉장히 오차가 작게 동시다발적으로 폭약을 터뜨린다는 거. 근데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술의 전자장비들이 없었단 말이죠. 낮은 수준의 전자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차 속에서 동시에 이걸 터뜨린다는 거. 이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쉽지 않았던 기술인데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그게 이제 또 갈면은 다 되더라고요. 공밀레. 공밀레가 그쵸. 이제 부족한 기술력은 공돌이의 피로 채운다. 정말 대단했던 기술적인 성취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대단했던 일인 것 같아요.